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끝내 구속됐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검찰과 특검팀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 의원님, 우병우 네. 전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황제 수석이다, 또 검찰로서 모두의 공적이었던 우병우 수석이 구속된 것을 아마 국민들은 박수를 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병우 수석이 구속되면서 이제 국정원 수사의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지금 적폐청산 수사가 MB에 대한 수사 하나가 있고요. MB 군 사이버사 수사 문제하고 다스 문제. 이 군 사이버사 수사하고 다스를 중심으로 하는 MB에 대한 수사가 하나가 있고, 예. 다른 하나가 이제 국정원과 사찰 의혹 우병우 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병우 구속으로 인해서 우병우 수사가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구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도 좀 한시름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이 적폐청산 수사 이른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순수성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수사를 할 때 하기 전부터 예.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반드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구속을 시켜야 된다. 예. 또 이 적폐청산 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우병우다. 이 두 사람을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적폐청산 수사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병우 저분은 뭐 저 사람은 당연히 쉽게 구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두 번이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참 법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뭐 황제 조사를 받았다 또 뭐 포토라인에 설 때 뭐 레이저를 쏘았다 해가지고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약간 그런 밉상짓하고 달리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뭐 생각할 수 있는 혐의 모두에 대해서 먼지떨이식으로 탈탈 털어서 사실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두 번이나 기각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든 본인도 이제 뭐 네 번째 포토라인에 섰습니까? 다섯 번째 섰습니까? 서면서 이것이 뭐 자기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저렇게 마음 먹고 끝까지 구속시키려고 하면은 일반 사람이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고 두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법률가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사는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죄명이 사람이 근데 재판에 서면은 이 사람은 살인죄다 또는 뭐 뇌물수수죄다 뭐 이런 이제 죄명이 있습니다. 죄명이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이제 사건은 대부분 다 뇌물 사건, 부정부패 사건, 돈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보면 우병우든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아마 1년에 거의 없었어요. 뭔고 하면은 이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병우 예를 들면은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됐지만 앞으로 또 재판을 통해서 아마 아주 강한 그런 법정 다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경우는 사찰이 통상적 업무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법 위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병우 경우는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겁니다. 왜? 실세 중에 실세였기 때문에 또 우병우 사단이 제가 볼 때는 좀 보호한 측면도 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미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요. 그러나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수석이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적폐청산의 어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우병우 외 국민들 또는 많은 검찰 내에서 또 많은 법조인들이 우병우를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 얄밉다. 그동안 우병우가 해왔던 것이 너무 얄밉다라는 기본 인식의 구속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예. 법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이제 저희가 좀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제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25년 상당히 좀 중형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벌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네. 이걸 보고 아니 무슨 사회주의보다 더하냐 이런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진짜 우리 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떤 예. 사람 할 것 없이 최순실 진짜 뭐 채자도 아마 듣기 싫어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거의 망한 집안처럼 됐는데 예.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손톱만큼도 그 사람을 뭐 비호하거나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지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이라서 참 말을 자제하는데 예. 최순실 이름 자체를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법률가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구형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1,000억이 넘으면 사실은 그 구형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형이거든요. 예. 재산형인데 집행 가능성이 1,000억이 넘으니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징역 25년과 그 벌금형 1,000억을 넘게 예.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 뭐 그런 것도까지 고려한 예. 어떤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가법상에 이제 구형 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예.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액수가 1,000억 넘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악이라고 최순실 씨가 재판장에서 소리를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어제 재판장에 가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그 육성을 듣지 못해요. 예,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사회주의 이야기했는데 사회주의 나라였다면 이미 재산 몰수뿐만 아니라 사형에 예. 해당할 겁니다. 특히 지금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서 최순실 씨가 또는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회에 도피시켜놨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재산을 찾고 몰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 25년과 1,185억의 이 정도의 구형, 이건 구형입니다. 그것도. 예. 구형으로는 국민들의 이 공분을 달랠 수 없을 거다. 특히 이 최순실 씨는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해서도 딸을 걱정하고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예. 정작 국민과 국가에 대한 미안함, 사죄함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를 여기서 운운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였으면 사형이고 재산 전원 몰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주의 재산몰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사실 최순실 씨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증인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납니까?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괜히 취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고해 주는 분도 아니고.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적이었다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송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약 1년 정도 전입니다. 1월이니까 이제 12월이니까 참 국민들도 많이 고생을 했고 저희 기자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모두가 고생을 했는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혹시 선고를 감형을 할까요? 아니면 더 높일까요? 뭐 저희가 예단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을 수 아니 이제 있지만 법정형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 징역 25년에서 그리고 또 이제 별건이 아마 지금 예. 그 기소된 상태이기 이화여대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런 까지 다 고려하면은 법원에서 저기서 더 이렇게 올려서 예.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시호 그분은 뭐 제가 케이스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검찰에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뭐 죄 지은 사람 우선 죄값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에서 협상해서 좀 협조적으로 했다고 아주 형을 낮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거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26일에 열리게 될 결심 공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TV 중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대한민국 국민들 아프게 했던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야당 쪽이 상당히 좀 빠른 움직임으로 뭔가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뭐 빠르면 연내에 통합론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바른당과 국민의당 뭐 예. 통합 그런 것의 그 동력이 어떤 국민적이나 또 당원들의 그런 지지가 있어서 예.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번 건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정치인들 간에 뭔가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예. 뭔가 서로 좀 살아남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셈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국민의당은 또 안에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또 그동안에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하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뭐 통합이다 또 선거 연대다 예. 뭐 정책 연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아마 시청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좀 피곤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 연대든 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또 예. 아니든 이제 빨리 좀 결론을 내주는 것이 계속 연기만 피우고 이러면 피로감만 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민식 의원님 말씀처럼 동력이 없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통합을 하자면 당이 쪼개질 거고 예. 당을 합치자면 통합은 힘들 거고 이렇기 때문에 동력이 없어서 안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는 해볼 만할 겁니다. 서로. 그러나 그 선거연대가 성공할지는 전혀 그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지금 통합이다 또는 선거연대다 이것은 동력이 없고 성공할 수 없는 명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났는데 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정책과 좀 결을 달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 이게 요지인데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제1야당 대표가
그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제대로 바로 가도록 그 견제를 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뭐 정부 정책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결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은 예. 제일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외교 문제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 가서도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만 예. 뭐 혼밥입니까? 혼밥도 뭐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를 혼밥 드시고, 또 그 무슨 왕이 외교부장이 뭐 친구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을 툭툭 치고 예. 거기다가 국빈 방문단의 일원인 취재 기자들까지 집단으로 때리고, 이 도대체 외교라는 것은 국격의 징표입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백미도 옆에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참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한미 동맹 기조 예. 이거를 자꾸 어긋나는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예. 또 중국에 가서는 계속 저자세 외교를 하고 하니 중국에서도 한국은 저렇게 뭐 호락호락 해도 되는 나라다. 예를 하나만 제가 쉽게 들어볼게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몇십 년 동안 혈맹 관계입니다. 예. 근데 국력을 비교해 보면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비교가 몇십 안 분의 되죠. 1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교를 보면은 중국 지도부나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거하고 예.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가면 절절맵니다. 절절매요. 지금 김정은이 나이가 34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만나려고 여러 중국의 지도자들이 가가지고도 못 만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절절매는 꼴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는데도 지금 뭐 리커창인가 그분은 그 양반은 베이징에 있으면서도 안 만나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기존의 한미동맹 튼튼한 기조 위에서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1야당 대표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홍준표 아베 만나는 거 저거 그리고 그렇게 발언하는 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시진핑과 만나서 4대 원칙도 국빈 회담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평화, 비핵, 남북회담 중심 이런 4대 원칙도 중요한 성과로 냈고요. 예. 특히 지금 한중 간의 관계는 위기입니다. 사드 위기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어떻든 과거사입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들어온 사드 때문에 지금 한중 간의 무역 엄청나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약 8조 5천억 가량이라는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러 간 대통령의 박수는 못 칠 망정 전혀 엇박자난 제1야당의 지도자가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준표 대표도 야당 대표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드 문제 하셨는데 예. 사드 문제 하려면 복잡지만은 예. 지금 중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은 뭐 한마디도 못 하시고 시진핑은 옛날에 지금 한국 중국이 이제 사드 봉인하겠다 예. 해놓고 또 시진핑은 비공개 회의에서 사드 이거 용납 못한다.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 피해는 우리 한국과 중국 간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WTO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롯데마트를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여행객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뭐 이런 것 조치는 전부 한중 FTA에 다 위배예요. WTO에도 위배입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을 그렇게 침해당했으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보상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국이 우리 주권 문제에 자기가
침해를 해놓고 오히려 우리는 반성문을 쓴 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딱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강 의원님께. 홍준표 대표가 방문을 한 걸 보면서 제가 그 과거 대선 후보 때 토론회 때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일 그 위안부 협정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아니 이건 협정의 대상 자체가 아닌 문제다. 어떻게 이걸 협정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이번에 가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듯한 그런 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의 아베 만남을 매우 정치 정략적 만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익의 만남이라기보다도 국익의 만남이었으면 그런 문제를 야당 대표답게 또 과거의 발언답게 지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의 아베 면담은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 정략적 만남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